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거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하락을 암시하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희망 고문이라고 할까요? 부동산이 아직도 괜찮다 혹은 여전히 문제 없다라는 의견들도 뉴스들도 좀 있는데요. 여태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 어떤 의미로 다가왔기에 아직도 거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못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들어가시면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되게 편한데요. 저도 이걸 보는데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아파트 전세 월세 가격에 대한 동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평형별로 전체 면적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 무슨 동, 구별로도 다 있죠. 또 동별로도 다 있고 어디 아파트별로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가 궁금하시면은 진짜 언론에서 한 얘기가 맞는지 궁금하시면은 직접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국토교통부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거 좀 복잡하더라고요. 좀 이거 좀 편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매매를 알고 싶다. 서울 강남구 매매만 해서 이렇게 전체 면적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작년 한 8월 정도가 거의 꼭지였네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평형별로 본다면은 뭐, 30평에서 34평 이런 거 요게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거래도 거의 없고 지금 거래량도 나오고 가격 변동도 나오니까 기간도 설정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는데 아마 되게 편하실 겁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볼 수 있으니까 전세 가격은 오르는 것 같네요. 전세 가격 근데 거래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전세도 평형별로 다 볼 수 있어서 떨어지고 올라가는지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팁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이번 부동산 폭락, 이번 부동산 하락이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덤인데 재밌는 얘기, 과거의 역사 같은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을 살펴본다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리고 아주 높은 수치로 도달하죠. 이렇게 도시화율이 빨리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90년도 말까지 사람들이 빠르게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길바닥에 다 재울 수는 없는 거니까 집을 지어줘서 사람들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집만 지어주면 안 되죠. 도로도 내서 다니기도 편하게 하고 또 가장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어서 직장이 주로 서울에 있으니까 출퇴근하게 편하게도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이런 환경도 만들어 줬는데요. 이렇게 주택을 짓고 도로를 내고 지하철도 뚫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됐죠. 거기에 플러스로 집값까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승한 만큼 돈을 벌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와, 이거 최고다. 괜찮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월세까지 받고 이렇게 불로소득까지 챙기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편한 집에서 살 수 있게끔 나라에서 공급을 해주고 혹은 건설사에서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다양한 부대 시설 역시 제공을 해줬다는 것.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였죠. 여기에 보너스로 불로소득까지 월세 그리고 부동산 상승에 대한 차이까지
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복지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뭐 복지가 별거 있나요? 사람들에게 편하게 살게 해주고 소득이라고 할까요? 보장해주고 그렇게 되면 복지인 거죠. 물론 불로소득은 뭐 특정한 사람들, 집을 산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건설 투자하는 게 복지니까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편하니까 집 근처에 어떠한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정부 보조로 기업이 들어오거나 일자리가 생기거나 뭐 주변에 큰 어떤 뭐 쇼핑몰이 들어와서 구매하기 편한다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복지였으니까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건설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누려왔던 꼭 부동산 차익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지하철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것이고 병원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 이러한 패러다임이 무너진다면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입니다. 2016년 기준이고요. OECD에서 가져왔는데 약 우리가 10점 몇 퍼센트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OECD 평균이 20%가 넘어가니까 평균의 반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복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언론에서는 복지병이다, 복지를 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 비중이 높은 핀란드나 프랑스 보이시나요? 핀란드가 복지가 잘못돼서 망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핀란드 뭐 과거에 우리 노키아 유명했죠. 저기서 핸드폰도 만들었고 유명한 핸드폰. 노키아는 망했지만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게임 뭐 앵그리버드라든지 유명한 게임들도 몇 개 있는데 뭐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왔죠. 핀란드에서. 그래서 뭐 딱히 독일도 여기 거의 25% 가까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독일이 뭐 망했다라는 얘기는 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독일 경제 잘 나가고 있죠. 안 좋은 나라는 있다면은 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안 좋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그러니까 유럽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나라가 복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부패해서 망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유로에 들어가면서 채권 이자율이 낮아져서 이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되는 과정을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복지가 지금 굉장히 낮은데 이 낮았던 이유는 아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슨 복지를 원했어요? 부동산 복지를 원한 거죠. 나에게 아파트를 지어주고 살게 해주고 지하철을 내주고 또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해달라. 우리는 이것을 많이 요구를 했죠. 정치인들도 항상 어디 무슨 뭐 유치, 뭐 도로 유치, 뭐 기업 유치, 지하철 뭐 도선 확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항상 플랜카드로 내걸죠. 자기 업적으로.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그걸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지하철은 다 들어왔고 아파트도 많이 지어져 있고 일단 이런 우리가 그동안 좋은 복지라고 생각했던 사라진다면은 앞으로는 반대로 진짜 복지를 우리들이 더욱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엄청 크죠.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지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다면은 이번 부동산 폭락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선호도 역시 많이 바뀔 텐데요. 부동산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부동산 폭락을 통해서 현금을 화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 자산이 줄어들므로써 많은 타격을 입을 텐데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이제는 부동산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 현금화하기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금융자산 혹은 다른 유동성이 좋은 자산으로 많이 눈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부동산에 굉장히 강한 이렇게 집착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은 도시화율 기간 동안에 이 부동산 복지라는 것을 통으로 누렸던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50대 60대인데요. 그에 대한 추억 어떻게 되면 달콤함을
가장 많이 맛본 세대라서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달콤함을 맛보지 못한 세대들, 지금 20, 30대들, 20, 30대 입장에서는 한 푼 안 쓰고 15년 모아야지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지 말까? 차라리 15년 동안 다른 걸 해볼까? 그렇게 되니까 제 투자처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젊으니까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대체 투자를 찾고 있다.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거 없을까 찾아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대, 30대들이 앞으로 주역이 될 텐데, 자산에 대한 인식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 다른 자산 투자에 좀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흥할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의 50대, 60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 상승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역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버블이 붕괴했던 일들, 여러분 아이작 뉴턴 아시나요?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엄청난 과학자죠. 수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의 말씀을 빌려오자면은, 나는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아이작 뉴턴도 남해 회사라는 곳에 투자했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되게 가난했고 또 상황도 안 좋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로서 위대하게 성공했죠. 또한 검소하게 생활했는데 너무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리고, 우리라도 안 그럴 수는 없죠.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광기에 빠지게 되면은, 버블에 집착하게 되면은 이런 천재들 역시도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인데요. 이런 탐욕에 대한 심리를 잘 설명한 모델이 있는데요.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것인데, 상승하기 시작하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사람들이 이제 더 오를 거다 하다가 탐욕과 환상에 빠져들고 이제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고지에 이르렀다, 거기에 도착했다 라고 얘기하고, 조금 떨어지시려면 아니다, 이건 잠깐 조정이다, 잠깐만 내려가는 거다, 이제 쉬었다가 더 올라갈 거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공포, 좌절, 다시 정상,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마 현실 부정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새로운 논리에는 지났고 이제 하락해서 잠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하락하는 중간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 탐욕에 눈이 너무 멀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